안녕하세요. 오늘도 벌써 9번째 강의네요. 9번째 강의. 장자로 치면은 중반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4편, 7편 중에서 4편, 7편 중에서 4편 인간세 편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세 편은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겨 있냐면,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인간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 하고 싶을 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잖아요. 뭐 직장에 갔는데 자기 성깔대로 했다가 잘릴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오랜만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상사가 정말 이상한 분이야. 그 인간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또는 뭐 직장 조건은 괜찮은데 동료가 아주 뭐 같은 인간이야. 그래가지고 저놈만 없으면 어떻게 안 될까 뭐 이런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인간 세상을 살면서 겪는 다양한 어떤 문제들을 속에서 어떠한 지혜를 발휘해야 좋을까, 그러한 내용들이 4편 인간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 정치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선거도 나오고, 뭐 이번에 또 보궐선거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충고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인간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자의 제자 안회가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공자와 나누는 이야기,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아내와 공자의 이야기. 근데 좀 재미나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장자잖아요. 근데 장자인데 장자가 안 나오고 공자가 나와. 그리고 공자의 최고 수제자가 안회거든요. 너무 일찍 죽음을 당해가지고 공자가 아주 너무 원통했던 바로 그 수제자가 또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책 안에 공자하고 안회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아주 기기묘묘한 상황에서, 이게 장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노노 읽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장자에 나오는 공자와 장자에 나오는 안회를 보면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장자에 나오는 공자는 노노에 나오는 공자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장자화된 공자이죠. 그 다음에 장자에 나오는 안회가 노노에 나오는 공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 이름으로는 공자 안회 이렇게 됐지만, 어찌 보면 장자 공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상상하시면 훨씬 더 잘 먹힐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장자와 육아의 대화라고 볼 수 있죠. 육아에서는 최종 목표가 뭐냐면, 자기가 훌륭한 군주한테 발탁이 돼서 멋진 정치를 펼치는 게 육아의 이념입니다. 공자는 사실 뭐 노나라를 떠나가지고 십몇 년 동안 천하를 주유하면서 누군가에게 제발 내가 발탁이 돼가지고 유용하게 쓰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는 나라마다 공자를 발탁하지 않죠. 그래서 제자들이 만약에 선생님을 높은 값에 쳐줘서 벼슬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연히 팔아야지. 내가 물건이라면 이 좋은 물건을 반드시 팔아야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떤 그 정치의 중앙으로 진출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 공자죠. 그러한 역할을 이번엔 안회가 합니다. 한번 우리 한 대목 읽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야기를 진척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자로 치면은 141쪽입니다. 제목이 독재에 항거하기라는 제목이죠. 독재에 항거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회가 공자에게 여행을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위나라로 가려 합니다. 무엇하려 가려느냐? 제가 들으니 위나라 임금이 젊은 혈기에 제멋대로 권력을 남용하면서도 제 허물을 모른답니다. 백성들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마치 늪지에 쓰러져 시든 풀과 같아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합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잘 다스리는 나라를 떠나 어지러운 나라로 가라. 의원집 문 앞에는 병자가 많은 법이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위나라의 병을 고칠 길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 대목만 놓고 보면 말이죠. 지금 안회가 일종의 출사죠. 아내가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 건데, 아내가 위나라로 가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위나라가 이제 악정의 소용돌이에 말려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진정한 정치가라면은 잘 다스려지는 곳에 가서 자기 정치적 능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혼란한 어떤 시기에 혼란한 곳에 가서 멋진 정치를 펼치는 것이 더 폼이 나잖아요. 그죠? 게다가 이제 자기가 떠나는 걸 말릴까봐 공자가 한 말까지 인용하면서 건강한 사람들의 의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병자가 많은 곳에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그들에게 가서 그렇게 멋진 정치를 해서 그들의 도탄에 빠져 있는 그들을 좀 이렇게 구원해내고 싶습니다. 구출하고 싶습니다. 이런 정치적 야망 또는 정치적인 소망을 밝히는 대목입니다. 공자는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기특한데 보통 아마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 공자의 대답은 정반대입니다. 자, 다음 장을 넘겨주시죠. 공자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서라. 네가 거기 가면 결국 처벌이나 받을 것이다. 무릇 돌을 뒤섞어서는 안 된다. 뒤섞으면 갈래가 많아져서 헷갈리면 근심 걱정이 생긴다. 근심 걱정이 있으면 남을 도울 수가 없다. 옛 지인들은 먼저 스스로 돌을 굳힌 뒤에 남을 도왔다. 자기 하나 확실히 갖추지 못하고서 어떻게 포악한 자의 행위에 관여할 수 있겠느냐. 더구나 너는 덕이 어떻게 녹아 없어지고 못된 알미 어디서 생기는지 아느냐. 덕은 이름을 내려는 데서 녹아 없어지고 못된 알은 서로 결함에서 생긴다. 이름을 내려는 것은 서로 삐걱거리는 것. 못된 알은 겨루기 위한 무기이다. 둘 다 흉한 무기라 완전한 삶을 위해서는 써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공자는 안회가 출사하려고 하자 막습니다. 막는 이유가 뭐죠? 아직 너는 그릇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지금 그 정도 상태로 가서 네 상태로 가서 만약에 가게 되면 넌 분명히 죽을 거다. 왜냐하면 네가 가서 하려고 하는 일이 실제로 그 의도를 보면 공자니까 이제 그 스승이니까는 제자의 속마음을 알겠죠. 실제로는 무엇을 위한 거냐면 네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가 이름을 내고 네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걸 드러내보고 싶어서 하려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에겐 두 개의 흉악한 무기가 있다는 거야. 흉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흉기가 있대요. 그 흉기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름을 내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야, 요거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이걸 흉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잖아. 요즘은 또 PR 시대고 누구나가 다 그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시기고 자기가 많이 아는 거를 뽐내고 싶은 시기이고 그것이야말로 세상 살아가는 어떤 삶의 제일 첫 번째의 어떤 처세라고 할까요? 그런 건데 여기서는 공자는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그건 두 개가 다 흉기다. 네 이름을 드러내려는 것 그리고 네가 아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흉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은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덕이 두텁고 믿음직스럽기 그지없는 사람도 아직 다른 사람의 기질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고 이름을 위해 겨루지 않은 사람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런데도 억지로 인의니 법돈이 하는 것을 포악한 사람 앞에 늘어놓은 것은 남의 못됨을 이용하여 자기 잘남을 드러내려 하는 것. 이를 일러 남을 해치는 것이라 한다. 한자로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남을 해치면 자신도 반드시 해침을 받는 법. 남들이 너를 해칠까 걱정이구나. 일단은 공자는 제자인 아내가 위나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지금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만류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무슨 혼란한 세상에 가가지고 자기가 멋진 정치를 펼치겠다고 하지만 공자는 제자의 속마음을 보고 있는 거죠. 속마음을 보면서 지금 네 상태로는 안 된다. 만약에 네가 네 상태를 안다고 하더라도 더 문제다. 왜냐하면
네가 네 상태를 알지만 실제로 너랑 만나는 사람의 상태를 전혀 모르지 않느냐. 지 기는 되지만 지 피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상대방한테 갔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포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많이 알아. 저 사람 별로 몰라. 그럼 내가 많이 아는 거를 드러내. 그럼 저 사람은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창피해. 근데 저쪽에 권력이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이 반드시 나를 해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거나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남에게 재앙을 끼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미난 관점입니다. 장자에는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요거와 같은 겁니다. 재앙할 때 제자거든요. 재인. 요게 이제 남입니다. 남에게 재앙을 끼치는 행위라는 거예요. 네가 잘났는데 네가 잘난 거를 드러냄으로써 남의 못남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남을 해치는 일이다. 그런 거 만약에 장자의 관점이 일반화시킨다면 이렇게 시킬 수 있겠죠. 나의 유식함으로 상대방의 무식함을 드러내려 하지 마라. 그러면 상대방이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해치는 꼴이 된다. 굉장히 기묘한 장자의 교육론입니다. 내가 아는 거로 상대방의 무지를 깨우치지 마라. 그거는 상대방을 해치는 거다. 그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상대방도 너를 해칠 거다. 정말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남을 해치면 나도 위험해지는데 그럼 어쩌면 좋을까? 그러면은 이제 이 아내가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가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의 비위에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잘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거까지 공자는 간파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대목인데요. 또 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을 좋아하고 못난 사람을 싫어한다면 어찌 굳이 너를 써서 달리 이를 꾸미게 하겠느냐. 네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 왕은 자기의 권세를 등에 업고 그럴듯한 말로 너를 압도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 너의 눈은 어리둥절, 네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네 입은 핑계로 어물어물, 내 태도는 쭈삣쭈삣, 네 마음은 지당지당. 이것은 불로 불을 끄고 물로 물을 막으려는 것. 이를 일러 군더더기라고 하지. 일단 그에게 복종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 네가 너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솔직한 말만 하다가는 반드시 그 포악한 사람의 손에 죽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노선을 변경시킨 사람들 많잖아요. 살다 보면 무슨 당에 갔다가 철새 마냥 이 당에 갔다가 저 당에 갔다가 당에 가면은 이제 그 사람이 맨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을 좀 멋지게 한번 바꿔보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가죠. 근데 실제로 그 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은 이제 이 사람은 소수잖아요. 소수인데 실제로는 거기서 큰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처음에는. 그러면 대부분이 그 당론에 따라서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뭐 다른 소리를 내려고 하면 아직 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나는 사실은 불을 끌려고 갔는데 물을 갖다 붓는 꼴이 아니라 불을 더 붓는 꼴이죠. 물을 막으러 갔는데 물을 뚝 같은 걸 막는 게 아니라 물에다가 물을 더하는 꼴이 된 거죠. 그렇게 하는 짓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익다라고 해요. 이 번역하시는 분은 군더더기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군더더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번역을 하게 된다면 군더더기보다는 재앙 쌓기라고 말할 거예요. 군더더기는 굉장히 뭐라 하나 이렇게 얌전한 번역이에요. 얌전한 번역. 재앙이 지금 생겨났는데 네가 만약에 가서 오히려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편을 들게 되면 재앙에 재앙을 쌓는 꼴이 된 거죠. 이미 많은 재앙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쌓은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네가 원하는 바대로 살지 못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너는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충고를 들으면 이제 아내가 물러나야 되잖아요. 아, 그렇군요. 물러나야 되는데 아내는 좀 아주 큰 맘 먹은 거야. 한번 이렇게 정말 포부를 밝히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번엔 아내가 그 공자에게 다른 식의 표현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아까 너무 순진하게 한 것 같고 이번에는 내가 카드 3장을 새로운 정치적 카드 3장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멋진 카드야. 카드 3장을 쓰겠습니다. 그 카드를 들어보시고 이 카드 3장이면 될지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이 쓰는 카드 3장 그 3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페이지로는 176쪽입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는 고든 마음을 지니고 이게 첫 번째 카드예요. 속으로는 고든 마음을 지니고 두 번째 겉으로는 굽실거리고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또 제 의견을 말하더라도 반드시 옛사람에 빗대어 하겠습니다. 여기 세 카드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건 이걸 설명하는 대목인데요. 좀 더 설명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속으로 고든 사람들은 하늘과 함께한 사람들. 하늘과 함께한 사람들은 천자나 자기들이나 다 같은 하늘이 낸 자식이라 알고 있는데 자기 말을 남들이 인정하든 말든 상관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천진스러운 아이 같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하늘과 함께함의 뜻입니다. 굽실거리는 사람은 인간과 함께하는 사람,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 절하는 것이 남의 신뢰된 자의 예절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는데 저라고 어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사람들이 헐뜯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인간들과 함께함의 뜻입니다. 제 의견을 말하되 옛사람에 빗대어 말하는 것은 옛사람과 함께하는 일. 제가 그 말로 가르치고 꾸짖더라도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옛사람이 하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직언을 하더라도 큰일 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옛사람들과 함께함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좀 머리 썼네. 세 개의 카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카드는 하늘과 함께함의 카드입니다. 여천위도 하늘과 함께함의 카드인데요. 이 하늘과 함께함의 카드는 뭐냐면 속마음은 하늘의 관점에서 본다면 임금이나 백성이나 다 똑같잖아요. 그죠? 속마음은 내가 이제 군주 앞에 가서 정치를 할 텐데 군주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지만 내가 쫄지 않고 속의 마음은 그 사람과 내가 같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순진한 어린이의 마음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그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이 어린이들은 무서운 거 모르거든요. 우리 어른들이야 경험이 많으니까 그죠? 이렇게 좀만 위협적인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동물 같은 거 보면은 무서워하지만 애들은 일단 처음에는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스러운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위협에도 꿀리지 않는 천진스러운 마음을 가질 것이 속마음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굽실거리면 나도 굽실거리고 무릎을 꿇으면 무릎 꿇고 절하면 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행동해가지고 튀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뭐냐면 내가 뭔가 말을 해야 할 때는 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이용해서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령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 마음에 걸리더라도 그건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남이 한 말, 오히려 위대한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뭐 어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카드 어떠세요? 괜찮나요? 카드 3개. 괜찮은 것 같아요? 속으로는 하늘과 함께하고 행동은 인간과 함께하고 말은 옛사람과 함께하고 이 정도 카드면은 안전빵이죠.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떠한 권위에도
어떠한 건의에도 꿈쩍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행동이 유해가지고 그죠?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딱 꼬집어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옛날에 지금은 정치활동 그만두셨지만 유시민이라는 양반이 처음에 국회에 등원했을 때 생각나세요? 유시민 씨가 이제 국회의원 처음 되고 나서 국회의원에 등원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하얀 백바지에다가 캐주얼 양복을 입고 들어갔어요. 국회의원이 하얀 백바지에 캐주얼 양복, 그 다음에 이제 넥타이도 안 매고 분홍색 와이셔츠인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가장 캐주얼하게 딱 들어갔어요. 그건 뭐 사실은 별 문제 아니잖아요. 별 문제 아닌데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손가락질 막 했다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유시민 의원이 약간은 뻘쭘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렇게 하다가 어머러머 하다가 이게 이제 그 순간은 지났어요. 해프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뭐 유시민 의원, 의원의 자질이 있느니 없느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많이 튄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뭐 수영복 차림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죠? 무슨 뭐 가죽 바지에다가 이렇게 체인 두르고 뭐 이렇게 문신하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옷 입고 간 건데 그게 권위주의에 도전하는 거라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일종의 튀는 행위인 거죠. 튀는 행위.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나중에 이제 뭐 노동하시는 분들이 정치에 들어오시고 막 이러면서 한복 입고 그냥 막 들어오시고 그 노동자 옷 입고 막 들어오시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양반들이 또. 왜냐하면 뭐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유시민은 1대1의 싸움이지만 이건 집단의 싸움이 될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국회의원 옷이 좀 이렇게 자유로워지긴 했는데 지금 다시 뭐 전부 다 양복 입지만 그때는 그렇게 복장의 자유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튀는 건데 튀지 않겠다는 거죠, 행동으로는. 그다음에 말로는 자기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전적과 근거를 대서 하면 그러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요 정도 들으면 내가 만약에 시승이라면 속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네가 참 정말로 정치하고 싶은가 보다. 정말로 정치하고 싶은가 보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공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다음 파트를 읽어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냐? 꾸밈이 너무 많아 좋지 않다. 고리타분하긴 하겠지만 벌은 면하겠구나. 그러나 그저 그뿐이지. 그것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아직도 너는 너의 그 변하지 않는 보통의 마음을 스승처럼 떠받들고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이제 살짝이요. 너 죽는다. 처음에 진다는 너 그러다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죽으면 면하겠구나. 그런데 너무 복잡해. 꾸밈이 너무 많아. 너무 복잡해.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 한들 네 죽음은 면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바뀌는 게 아니고. 그죠? 거기 가서 정치를 하겠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될 텐데 그 사람도 바뀌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지. 그냥 네가 정치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네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곳의 정치를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너는 지금도 네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나한테는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아직까지도 네 마음엔 변화가 없다. 네 마음에는. 무슨 마음? 자기 이름을 떨치고 자기의 알물 드러내고 싶고 좀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공자는 그 마음까지 딱 본 겁니다. 공자한테 마음을 들켰으니 이제는 뭐 그만둬야 되겠죠. 그래서 스토리상으로도 그렇고 분량상으로도 그렇고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전환이 돼야 되죠. 그래서 아내가 손을 번쩍 듭니다. 항복. 선생님, 제가 카드는 다 꺼냈습니다. 제가 조카까지 다 꺼냈는데 이제 꺼낼 카드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만약에 정치에 나가려고 한다면 어쩌면 좋을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자 공자가 꺼낸 카드가 기가 막힌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아내한테 꺼낸 카드이기도 하지만 우리한테 보여주는 카드이기도 해요.
이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이번 주에 사신다면 여러분의 어떤 뭐랄까 이게 만병통치 카드는 아니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 카드의 이름이 심재입니다. 마음의 제사라고도 하고 마음을 굶긴다라고 말합니다. 네 마음을 굶겨라. 그 대목 한번 볼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부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공자가 말했습니다. 제하라. 너에게 말한다만 마음을 그냥 가지면서 한다면 쉽게 될 수 있겠느냐. 쉽게 된다고 하는 자는 저 맑은 하늘이 마땅하다 여기지 않을 것이다. 저는 가난하여 여러 달 동안 술도 못 마시고 양념한 음식도 못 먹었습니다. 이 경우 제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제사 때의 제지, 마음의 제가 아니니라. 일단 이제서야 장자가 왜 안회라고 하는 사람을 요 사건, 요번에 이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공자 제자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안회예요. 공자의 제자 중에서. 그래서 사실 사인은 정확히 안 나왔지만 아마 굶어 죽었거나 영양실조로 죽었을 거예요. 안회는. 공자 쫓아다니라고 고생도 많이 했고 실제로 공자의 문화로 들어올 때 다른 제자들은 먹을 만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안회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먹으면서도 공부를 하러 온 거야.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보니까는 얘가 거의 뭐 밥 굶는 걸 밥 먹듯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다른 놈들은 배불리 먹으면서도 공부 안 하는데 저놈은 저렇게 굶어가면서도 배움의 갈증을 계속 가지고 있는 저게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지금 공자가 지금 제안한 게 뭐냐면 굶어라 이거예요. 굶어라. 굶어라니 아내가 듣기로는 이건 너무 황당한 얘기죠. 왜냐하면 굶는 거는 선생마다 지가 선생이거든. 아니 선생님 저 모르세요? 제가 굶기의 달인 아니에요? 굶기의 달인. 얼마나 제가 저 아시잖아 피골상접. 굶기의 달인. 근데 굶는 건 거의 선수인데 선생님이 나한테 굶으라면 그게 말이 되십니까? 잘못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공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거는 인마 제사 때 굶는 거고 내가 말하는 건 마음을 굶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 때 굶는다는 얘기도 지금은 좀 너무 낯선 이야기지만 옛날에는 제사 시기가 되면 여기는 이제 종갓집 없으시죠? 정통 양반. 이렇게 제사 때가 되면은 한 3일 정도 준비 세팅 딱 하고 이렇게 갓 쓰고 온 종갓댁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제문 낭송하고 이러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이게. 정통가의 제사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제사 지내기 일주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종갓집에 그 상주 되는 사람은 제주죠, 제주. 제주 되는 사람은 불순한 생각, 그러니까 뭐 불순한 행위, 술도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제사 지내기 한 3, 4일 전에는 심지어 굶어요. 그런데 공자가 말하는 굶어라라고 하는 거는 제사 때 굶는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굶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굶겨라. 마음을 굶겨라. 그럼 마음을 굶겨라는 말 자체가 또 애매모호하잖아. 그래서 추가적으로 마음을 굶기는 게 뭔지 얘기를 해줍니다. 가볼까요? 그 밑에입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부디 마음의 다시 말하면 마음을 굶긴다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그 다음엔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귀는 고작 소리를 들을 뿐이고 마음은 고작
사물을 인식할 뿐이지만 귀는 텅 비어 무엇이든 받아들여 기다린다. 도는 오직 빈 곳에만 있는 것. 이렇게 비움이 곧 마음의 재이니라. 심재이니라. 인간 인식의 세 단계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단계가 귀의 단계입니다. 귀의 단계. 경험이죠, 경험. 그죠? 소리 듣고, 맛 보고, 볼 거 보고,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게 이제 처음에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거죠. 귀. 근데 이 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경험의 재료이긴 하지만 소리. 그러나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특히 이제 마음이 동요가 일어날 때는 자기가 소리 듣는 게 그냥 바람 소리인데 귀신 소리처럼 느낄 때도 있다고. 그래서 사실 오감이라고 하는 인간의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원초적인 감각이지만 사실은 신뢰할 만한 감각이 아니야. 그럼 오감에 따라서 행동하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죠. 맨 처음에 귀로 듣는 단계예요. 두 번째는 뭐로 듣는 단계냐면 마음으로 듣는 단계야. 그걸 제가 영어로 살펴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recogni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의 단계입니다. 아마도 칸트라면 오성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오성. 그러니까 온갖 재료들을 통해서 그걸 종합하고 판단해서 이거야라고 말하는 그때 그 오성의 단계 또는 오성을 뛰어넘는 이성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판단하고 사고하고 종합하는 단계. 그 단계가 마음으로 듣는 단계야. 귀로 듣는 단계를 넘어서면 마음으로 듣는 단계가 와요. 근데 여기까지는 마음이 굶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어찌 보면 마음을 채우는 단계예요. 귀로 듣고 마음을 듣는 거는 마음을 굶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가 에너지를 쏟아 붓는 단계입니다. 쑤셔 넣는 단계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마음을 굶기는 단계야. 그게 뭐냐면 귀로 듣는 겁니다. 귀로 듣는데 이 귀로 듣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뒤에 설명한 내용 보면 비움의 단계입니다. 귀로 듣는다는 건 곧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비워야 돼. 비움이야. 그 다음에 귀로 들으면 모든 것을 기다리는 단계야. 모든 것을 기다린다. 그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들을 때지만 귀로 들을 때야만 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귀로 들어라. 그러면 느낌이 오시나요? 이 불가에서도 인간이 어떤 판단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판단을 한대요. 그거를 상이라고 해요. 상. 이 불가에서도 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굉장히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상에는 4가지가 있어요. 아상이 있고요. 인상이 있고, 중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자상이라고 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있는데요. 아상은 뭐냐면 나예요. 나 중심으로 이미지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게 사실은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죠.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거고 나한테 싫은 게 싫은 거고 내가 맛있는 게 맛있는 거고 남이 맛있는 거 난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인간의 가장 중심에는 아상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 자기 본의적 판단이죠. 두 번째 인상은 뭐냐면 인간이 휴먼.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다 보면 이제 인간에게 맛있는 건 맛있는 거고 맛없는 건 맛없는 거고. 그러니까 동물은 인간이 아니니까 동물에게 대하는 것을 인간에게 대하듯이 안 하는 거죠. 동물은 함부로 학대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죠? 인간 중심으로 보는 거죠. 생태계 파괴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서 인간 중심으로 보는 거죠. 중생상이라면 이때 중생은 동물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플러스 동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생물이죠. 생물에 해당하는 게 중생상이에요.
생물 중심으로 보다 보면은 생물이 아닌 거는 소외되죠. 이건 생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개는 좋아, 개는 이렇게 귀여워하지만 개가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개 다리 병원 데려가서 개는 병을 고쳐주지만 얘 다리가 부러졌다. 근데 이거 고치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싸다. 그럼 사죠. 버리고. 그죠? 이런 것처럼 이제 살아있는 걸 중심으로 세상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야. 이 숫자상은 이보다 더 스케일이 커요. 숫자상이라는 건 뭐냐면 존재 그 자체예요. 있음에서 없음으로 가는 그 모든 게 숫자야. 목숨 숫자거든요. 그래서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존재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올 크리처라고 보면 되죠. 모든 존재. 그런데 불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다 이게 다 상이야. 근데 이 상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5개의 잘못된 뿌리에서 온 거야. 5개의 잘못된 뿌리가 바로 인간의 오감이야. 그럼 인간의 오감 때문에 생겨난 그 모든 상들은 굳건한 토대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허물어질 토대 위에 있는 거예요? 불교적 논리에 의하면 허물어질 토대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방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허물어질 토대에 놓여 있는 너의 판단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네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너의 정치적 판단, 정치적 포부, 정치적 소신, 그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라는 거예요. 일단 비워야 돼. 그릇을 비워.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거야. 비워야지만 거기에 뭘 더 채워넣을 수 있죠. 비우고 나선 그 다음에 wait on all things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는. 모든 것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게 도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도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빈 곳에만 있다. 도는 오로지 빈 곳에만 있다. 그리고 이렇게 비우는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심재라고 한다. 굶는, 마음 굶김이라고 한다. 자, 지금 이 공자의 이름을 빌려서 장자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정치적 포부가 있어요. 그죠? 정치적 포부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나가서 이제 뭔가 한바탕 해보고 싶은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 그동안에 쌓았던 학식, 그죠? 그동안 훈련받았던 다양한 커리큘럼들, 스승한테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나가서 한번 폼나게 펼쳐보고 싶은데 지금 공자는 맨 마지막 카드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거 다 쓸데없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 가면 너는 기껏해야 목숨이나 보존하게 된다. 일단 거기까지 해서 간 건 좋지만 그 다음에 단계 뭐냐면 그걸 다 버리는 단계다. 마음을 굶긴다고 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든 것을 싹 비우는 거다. 싹 비우고 이제는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다. 그게 바로 도다. 그리고 그게 바로 마음의 굶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놀랍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빡 먹습니다. 충격을 빡 먹고 그 다음에 마음을 굶기는 거니까 며칠을 굶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을 굶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을 비우기 시작하죠. 비우기 시작하고 대신 다른 것들이 모든 존재가 들어올 수 있는 텅 빈 공간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자 어떤 식의 변화가 오냐면 183쪽입니다. 안회가 말했습니다. 제가 심재를 실천하기 전에는 안회라는 제 자신이 실제처럼 존재하지만 심재를 실천하여 제 자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을 비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드디어 깨달았죠. 마음을 비우기 전에는 자기가 온전히 자기로 있었어. 마음을 굶기고 나서는 자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공자가 이제서야 긍정의 언어를 표시합니다. 바로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네가 위나라에 들어가 그 세장에서 노릴 때, 이게 굉장히 비유적 표현도 멋지죠. 세장이야, 케이지야, 케이지. 세장에서 노릴 때 이름 같은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받아주거든 소리내고 받아주지 않거든 잠잠하라. 문도 없고 나갈 구멍도 없거든 하나로 집을 삼고 부득이한 일에만 거하라. 그러면 그런 대로 성공할 것이다. 이 포인트가 부득이한 일에만 거하라는 거예요. 부득이한 일에만 거하라. 여러분 그 부득이란 말은 우리가 쓰는 말이죠. 왜 그랬어요? 그러면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부득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뭐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정치하라는 거. 널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텅 빈 상태로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멋진 문학적 표현이 나옵니다. 밑에 보시죠. 걷지 않고 자취를 안 남기기는 쉽지만 왜냐면 안 걸으니까 걸으면서 자취를 안 남기기는 어려운 일.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는 속이기 쉬우나 하늘을 위해 일할 때는 속이기 어려운 일. 그 다음에 정말 멋진 문학적 비유. 날개로 난다는 말은 들었겠지만 날개 없이 난다는 말은 못 들었을 것이다. 알미 있어 안다는 말은 들었겠지만 알미 없이 안다는 말은 못 들었을 것이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드디어 아내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내가 깨달음을 얻는 건 뭐냐면 마음을 굶기기 전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야. 어떤 형태든지 나는 날 못 버렸던 거야. 근데 마음을 굶기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제2편에서 배웠던 오상아의 경지입니다. 내가 나를 장래 지냈다.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경지죠. 이 장자는 희한하게도 다른 철학은 자기 주체 세우기가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뭐가 될 것이냐, 이걸 위해서 난 뭘 노력해야 되느냐, 이거가 이제 기본적인 주체 철학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현대인들의 처세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성공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가장 듣고 싶은 얘기라고요. 근데 장자는 가장 듣고 싶은 얘기는 말 안 해요. 그리고 듣고 싶은 얘기를 얘기하면서 그거는 죽는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너를 없애라. 마음을 굶겨라. 너를 잃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될 때야 네가 도가 움직이듯이 자연스럽게 네가 정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진리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사실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흔적을 남기고 살아갑니다. 그죠? 흔적을 남기고 사는 것이 사실은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빛을 남긴다? 이름을 남기고 어쨌든 뭘 남기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족적을 남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동상이 옛날에도 왜 저 뭐 마을 그 관아에 고을이 원님이 왔다 가면 거기다 뭐 비석 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뭐 나무에다가 무슨 누구 다녀가 이런 것도 하고 족적을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옛날에 문인들도 막 이렇게 바위 같은 데다가 파가지고 그죠? 먹물 집어넣고 막 이런 짓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남기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장자는 뭐라고 했냐면 길을 걸어가되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거야. 길을 걸어가되 흔적을 남기지 마라. 그 다음에 날개 없이 날아라. 이게 굉장히 문학적 표현이죠. 날개 있이 나는 거는 들어봤겠지만 날개 없이 나는 건 못 들어봤을 거야. 날개 없이 나다는 말은 뭐겠어요? 날개 있이 나는 건 소리 막 나고 푹푹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나는 게 아니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알무로 알무를 드러내는 거는 쉽죠.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무를 드러내는 건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죠? 알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역설인 거죠. 우리 글쓰기 하는 교수님이 누구지? 권정호. 권정호 교수님 시를 보면은요, 굉장히 멋진 대목이 나와요. 하늘의 새는 날아가지만,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길을 낼 때 우리가 사실은 등산로 같은 경우 맨 처음에 우리가 막 내서 만들어진 길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움직이면 뭔가가 이렇게 남어. 그죠? 뭐 담배채도 남고, 무슨 뭐 빵 봉지도 남고, 쓰레기도 남고, 뭔가 남어. 흔적을 남기고 우리는 살아간다고요. 근데 하늘을 나는 새는 거기를 수천 번 왕복했겠지만 어떠한 흔적도 안 남기잖아요. 새의 길에는 흔적이 없다고. 그런 내용을 쓰셨어요. 내가 그래서, 이 양반이 장자를 읽으셨다, 분명히. 장자나 노자를 읽지 않고서는 이런 시구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삶을 살면서 자기 이름을 채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삶은, 폼나는 삶일지 모르지만 그 삶은 굉장히 위험한 삶일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표적이 되는 삶이죠. 정반대로 살면서 흔적 없이 살고 어떠한 표시도 없이 살아가는 건 정말 어렵지만, 그래서 자기를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것이 정말 어렵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제대로 사는 거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세를 배우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첫 번째의 교훈은 뭐냐면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마라. 너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위험에 빠질 것이다. 역으로 너를 비우고 마음을 굶기고 너의 욕망을 잠재우고 흔적을 남기지 말고 그렇게 살아봐라. 그러면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장자는 우리에게 보통 사람들이 주는 처세의 방법과는 정반대의 처세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동의 안 하신다면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지. 나를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에게 재앙을 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지, 나를 비움으로써 모든 것을 살리는 삶이 맞는 건지. 장자식 처세술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